네. 여기 PPT에 있는 그 그림이랄지 일러스트랄지 제 사진인데요. 이건 제가 AI 인공지능으로 Z세대에 대해서 그려주세요라고 인공지능에 넣었더니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목사님께서 보시던 Z세대의 모습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날라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착해 보이기도 하는 이 이미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여기 제가 서문에 이제 그냥 꼰대하렵니다. 네, 라고 서문을 붙였는데 이건 제가 MZ 세대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오셨던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던 목사님께서 나는 그냥 꼰대 하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강의를 설렁설렁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들으셨고 필기도 꼼꼼히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나는 그냥 꼰대 하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는 기성세대가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잠재력과 열정, 이제 앞으로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 앞으로 함께 동역하게 될 새로운 세대의 잠재력과 열정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결국 기성세대 분들이 쌓아 올려오신 그 시스템 중에 어느 것이 남겨지고 어느 것이 버려질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루터교 목사님 여러분, MZ세대에 대해, 신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MZ세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가 한 덩어리일까요? 이제 M세대와 Z세대.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따듬어 오면서 이제 알파 세대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M세대, Z세대, 알파 세대를 달리 따로따로 봐야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 전 사실 MZ세대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MZ세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MZ세대 안 좋아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같이 묶어서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요. MZ세대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MZ세대의 제일 어, 시니어한 분은 1983년생이십니다. 1983년생이시면 현재 만 40세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MZ세대에서 가장 주니어한 어린 그런 세대는 2012년생입니다. 만 11세이네요. 관리자를 맡을 정도의 그런 시니어 나이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MZ세대라고 퉁쳐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글 쓰신 김용섭 작가님은 이런 MZ세대의 용어가 기성세대가 비기성세대를 한데 묶어서 한 번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냥 기성세대가 너희 MZ세대 우리와는 다르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가 기획을 할 때 그리고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기 위해서 MZ라는 용어로 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20년 정도로 한 세대를 묶어도 동질감과 유사성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이 PPT의 세대 구분을 보시면 윗부분에 침묵 세대, 사일런트 제네레이션은 20년에서 30년을 한 번에 묶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X세대는 20년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서 M세대와 Z세대는 15년으로 묶고 이제 그 다음 알파 세대는 10년에서 12년 정도로 점점 세대 구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7080, 6070, 7080 포크송, 6070, 모임 이런 식으로 20년씩 묶어도 이제 동질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져서 제가 속한 M세대만 봐도 1980년대 초반생과 1990년대 중반생을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Z세대와 M세대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M세대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이고요. Z세대의 부모님 세대는 X세대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봐야겠다 싶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제가 쉽게 또 퉁쳐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보통 경제가 부동산과 같은 형태 그런 투자 경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반면에 X세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동소득으로 급여를 통해서 경제를 구성해서 근로환경에 대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경제 간의 차이도 있고 또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정권을 겪으면서 그 시대의 상황이 X세대는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 시대의 상황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어떤 세계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버지께 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데모하지 마래. 데모하면 힘들대, 힘들게 산대. 시끄럽게 데모하던 사람들 대부분 거센길 번하더래. 조용히 살아야 된대. 이렇게 아버지께서 늘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60년생 베이비붐 세대이시죠. 베이비붐 세대의 조언은 보통 다수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X세대 부모님의 조언은 어떻습니까? 민주화를 통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낸 부모님, X세대 부모님들은 자녀, Z세대 자녀들에게 다른 메시지, 다른 조언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계관을 형성해주고 계십니까? 세계관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관을 전달받은 세대는 다른 동질성을 띠게 되고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에 한마디씩 한마디씩 질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계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다른 세계관을 전해주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신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제가 세대 구분에 대해서 이제 MZ 세대라고 묶으면 안 된다. 따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요. MZ 세대에 묶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뉴스나 그런 미디어에서 이제 잘파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MZ 세대, M 세대하고 Z 세대하고 묶지 말라고 했더니 Z 세대하고 알파 세대하고 한 대 묶어서 잘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반문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전해주면 뭐합니까? 내 자녀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봐도 안 듣더라고요. 내 말을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열심히 설명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이 터져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녀였으면 사랑으로 챙겨주죠. 그런데 내가 관리하는 곳에 있는 신세대, MZ세대 직원들은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자기 권리만 챙기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신입이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이기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젊은이에 대한 다음 설문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한국갤럽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전국 30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을 신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가 86.9%, 이기적이다가 86.6%, 예의를 모른다가 79.9%,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다가 71%, 일에 대해 무책임하다가 54.4% 등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세대, MZ세대, 예의 없다,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 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신세대가 정말 문제가 많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설문조사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사실 요즘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좀 오래된 설문조사입니다. 언제 설문조사 한 거냐면요, 1992년 9월 5일자 설문조사입니다. 사실 이 설문조사는요, MZ세대에 대해서 한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X세대에게 젊은 사람들 문제 많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20대 시절에 아무 문제 없는 성실하고 바른 젊은 세대였을까요? 자, 이 한마디는요. 요즘 젊은이는 과거와 다르다. 세계가 바뀌어서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과 도덕심, 애사심 등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것이 곧 관리자의 임무이다. 이것은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훈시 내용입니다. 1981년에 임원들에게 교육한 내용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시절일 때,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시절일 때 그 대상으로 한 훈시 내용입니다. MZ세대도 그렇고, X세대도 그렇고,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고, 신세대였을 때는 즉 기성세대와 책임감과 도덕심, 애사심 등이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대 문제를 세대 간의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손해를 끼치고 같은 세대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여기고 대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대 문제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문제에 있지 않으면 사실 대립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필요해서 협력하기도 바쁠 테니까요. 시대가 가진 구조의 문제, 기성세대도 신세대였을 시절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문제들을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하면 되지 뭘 토를 답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보고 바꿔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도 자신도 기성세대도 예전에 부당하다고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시대 문제점이 있으면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보고 꾸려고 한다면 MZ세대, 신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혜택을 입는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아니라 저 신세대들은 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저 기성세대는 왜 저렇게 꼰대같이 꽉 막혀있지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라보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한마디 있습니다. 나도 자신도 기성세대도 예전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구조의 문제는 어느 것이 있을까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바꾸는 거 너희 몫이지 우리는 불합리한 구조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 왔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회가 너희를 위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냐?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MZ세대, 신세대는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막상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 제대로 시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제대로 투쟁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공정한 세대냐? 어떻게 정의를 생각하는 세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세대 MZ세대가 공정한 세대라는 프레임은 사실 기성세대가 기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이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를 개혁할 것이라는 뭔가 위대하고 거창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MZ세대의 공정, 신세대, 저희 세대의 공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억울한 것은 못 참고 손해보는 것은 못 참다. 억울한 거 싫어요. 손해보는 거 싫어요. 이것이 저희 MZ세대의 공정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MZ세대는 생존하는데 꼼수를 부리는 세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부른 최순실 게이트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주어진 특혜를 둘러싼 이화여대 사태였고요. 이후 민주당에게 악재가 된 조국 사태의 문제도 딸에 대한 특혜 문제였습니다. 꼼수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신세대는 이런 생존에 따른 공정의 문제 시끄러워진 걸까요? MZ세대의 공정이 뒤틀려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MZ세대가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혹시 M4세대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0년대에 이 N4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생존을 위해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로 불리다가 주거, 교육, 꿈, 미래와 같은 중요한 것들도 포기한다는 의미. 원래는 연애, 결혼, 출산만 안에서 3포 세대로 불렸다가 이것저것 더해서 추가가 되다 보니 N4 세대가 된 것입니다. N4 세대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 너무 살기가 어렵구나. 라고 부르고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M4 세대 이슈가 크게 달했을 때 출산율이 1.24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 이 M4 세대는 MZ 세대가 되고 영한 세대가 되고 AI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다루는 그런 신세대가 됐죠. 개성을 추구하고 메타버스, 인공지능에서 영향력을 휘두르는 그 MZ 세대 여보세요? 나가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런 MZ 세대의 출산율이 얼마일까요? 0.78이고 제가 최신 자료를 보니까 0.71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Z 세대가 생존을 추구하게 된 이유. MZ 세대가 억울하기 싫습니다. 손해보기 싫습니다. 라고 생존에 따른 공정을 추구하게 된 이유. 이렇게 MZ세대가 원래 M4 세대였고 사는 것에 힘듦을 느끼고 큰 이야기, 커다란 이야기, 사회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이야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야기, 지금 MZ세대, M세대, Z세대에게 막상 앞에 다가온 이야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생존해야겠다, 꼼수 부린 거 가만히 못 두겠다.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MZ세대, 이 신세대의 공정, 생존에 따른 꼼수를 부리기 싫은 이 공정에 공감하십니까? 이제 또 제 파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Z세대가 생존,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세대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혹시 목사님들 돈줄내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혼줄을 낸다 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사실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 선한 행동을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 돈을 써서 신세대가 그 사람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 생존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가 선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았으니 직접 나서서 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 치킨 형제의 이야기인데 어, 치킨 형제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시대를 버텨내기 위한 대화, 세대를 앞서 설명했듯이 이 세대 간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대화를 이제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이제 이 제 강의는 열린 결말로 두려고 합니다. 사실 이 대화에서 나는 꼰대 하렵니다. 아우, 어려워라. 아니, 저는 그냥 꼰대 하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으리라고 기대한다면 제가 교만한 것이겠죠.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고 부탁하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내가 며칠 전에 이 루터교 아카데미에서 MZ세대에 대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아, 새로운 세대 당신이 생각나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강양 김성현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물어보신다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생긴다면 저는 이 강의가 가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소통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잠재력과 열정을 끌어내시며 함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한희준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또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목회에 대해서 또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희준 목사라고 하고요.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목회, 청년 사역한 지는 20년 됐는데 지금은 그 명동에 있는 이든교회고요.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교일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년들과 함께 11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30 세대가 선택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명민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죠. 온라인 수업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세대는 투쟁을 선택했지만 우리 세대는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김명인 교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030 세대가 경쟁이라는 이 체제의 논리에 완벽하게 순응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다. 이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태도는 맞지만 이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매우 눈물겨운 보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30 세대에 대해 여러분이 좀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쟁을 몸으로 내재화시키며 살아온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늘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
너에게는 이 세대를 살아갈 만한 자격, 그것을 너는 스스로 갖추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30 세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곁에 존재하는 매우 비슷한 존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제거하고 경쟁하여서 거기서 승리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이시대적인 태도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30 세대는 이런 세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면요. 지금 2030 세대들, 청년 세대들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한한 경쟁이 완벽하게 무너지기를 바라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들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삶의 기본적 토대이지만 거기서 오는 실패에 완전히 주눅들어 살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왼편에 있는 책이 1958년에 영국의 사회학자이고 노동당 이론가였고 그리고 그런 많은 활동을 했던 마이클 영이라는 분이 1958년도에 쓴 소설입니다. 예, 이 소설 원제를 번역해 보면 능력주의의 등장, 능력주의의 발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책은 뭐냐면요. 한국에서 번역된 번역본이고요. 그냥 책 제목을 능력주의라고 달아 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마이클 영은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그려냈습니다. 미래적 디스토피아. 2034년에 있을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려냈던 겁니다. 뭐냐면은 지능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이게 잘 갖추어진 세상. 2034년에. 예, 그런 세상을 그리면서 그런 지능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고 이 위계 질서에 따라 과두제가 형성된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거를 그려낸 소설이 바로 이 책입니다. 능력주의의 발음 등장.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능력.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능입니다. 지능. 마이클 영이 1958년에 이야기했던 능력주의의 핵심도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지능 더하기 노력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70년 전에 쓴 이 소설이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지능 중심의 능력주의 세계의 디스토피아가 한국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요. 2001년에 영국의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을 완전히 능력주의로 바꾸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주의는요. 마이클 영이 얘기했던 그 능력주의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쓰면서 영국을 완전히 능력주의로 바꾸자. 이 능력주의라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면서 매우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능력주의의 저자였던 마이클 영이 가디언지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한 겁니다. 능력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내가 말한 능력주의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능력주의로 세상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있은 후 20년의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주의 가장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은 지능입니다. 그리고 이 지능이라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은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태도입니다. 청년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를 갈아넣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양이 어느 누구에게는 하루가 26시간, 7시간, 8시간, 30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의 양을 거의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갈아 넣으면 비슷한 양의 노력을 한다고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청년도 허투루 산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간혹 TV 인터뷰를 보면 이런 넋두리를 하곤 합니다. 청년들이. 나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양이 부족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능력의 양마저 경쟁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눌 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각 청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신만의 능력을 탐색할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은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오로지 지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더 좋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계층이 훨씬 더 높은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이런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가 실패했다면 너의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매우 많이 듣고 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러한 세상의 비판을 고스란히 몸에 내재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허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면 너의 노력은 무가치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는 시험에 실패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도전을 계속 유예하죠.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상상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을 계속 유예하는 겁니다. 뒤로 미루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도 늦추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것도 좋은 라인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매우 시험을 많이 뒤로 늦추어가면 실패할 확률을 계속 늦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은 자신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난해지고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청년 세대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죠. 결혼, 출산, 육아, 주거 이런 미래적 문제는요. 지금 여기에 현재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미래적 문제는 현재적 문제에 대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신학은 이 지점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를 각각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내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노력이라는 건 없어. 너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교회 안에는요, 2030 세대들에게 사회적 경쟁과 더불어 신앙적 봉사를 강요합니다. 교회는 기독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희망을 전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신앙적 노력과 사회적 경쟁을 같이 갖추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 불안한 미래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채로 야,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 그것이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한들 청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내세적 구원이 있으니 지금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야 돼라는 말은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 천국과 지옥으로 내세를 갈라치게 하는 것, 내세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의 청년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의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청년들 중에 영민한 청년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내 삶의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과 이야기할 공간에 가서 각 교회의 현상을 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10중 8구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루저들만 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교회가 잘 돌봐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2030 세대가 남아있다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가 가하는 부당한 평가를 애써 무시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존감의 상처를 최소화해야만 지금도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또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교회가 청년들에게 가하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를 청년들이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할 겁니다. 2030 세대에게 그럼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2030 세대는요, 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주의를 사회 기본값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저는 그런 필요를 못 느껴요. 저는 다른 길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런 청년은 매우 독특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년들은 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주의 사회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능력으로 인생의 서열이 나뉜다는 것, 그 인식이 완전히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능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유의 능력들은 이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이윤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못 된다고 하면 무가치한 것으로 곧바로 치환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 청년들은 각자 자기에게만 있는 독특한 능력을 인정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어떤가? 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가?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한번 좀 잘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너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의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연구 결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20대의 자살률이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대 자살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의 끝자락에 밀려버린 청년들이요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한 채 그런 경험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메시지가 가득할 때 교회 안에 2030 세대들은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좀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뜬금없이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은요,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가치가 바로 안전입니다.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요, 몸이 있을지라도 그곳의 공동체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비로소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저희 선배 중에 복음주의 운동 단체에서 정말 2030 청년 세대들과 지난 3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새롭게 단체를 만드시고요. 거기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꽤 잘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뒤풀이를 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 안에 이번 교육이 어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면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교육을 잘 받고 나면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뭐 이런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청년 세대들과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은 참 안전한 것 같아요. 이곳은 참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선배 목사님이 처음에는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아니, 안전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다 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평가, 안전한 곳이라는 평가가 정말 극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도 사실은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잘 이해해야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기본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요, 자기의 바닥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노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를 상대방에게 노출해주고 보여주고 내 밑바닥의 삶을 나누고 그런 삶을 위로받고자 하는 태도는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을 나눈 이후에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나의 피해로 돌아오는 이게 치명적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늘상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 삶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청년들에게 안전한 곳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늘 긴장 상태에 있는데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자신의 그 긴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충실하게 듣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웃기게도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다면 이건 놀라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신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든 회의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든 그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세대를 이야기할 때 너무 개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들은요, 개인주의적인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스템에도 그 누군가에게도 함몰되지 않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경험해 보는 게 개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태제인데 청년들은 개인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가는 말 중에 매우 개인주의적이야라고 말하실 때 그 개인주의적인 태도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기본으로 하죠. 함께 삶을 어깨를 걸머지고 가기 위해 삶을 나누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밖 자본주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개별적인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체제의 무차별한 압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청년들에게 이러한 삶의 희망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를 통해 알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기독신앙이 가진 가장 강력한 희망이죠.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자본주의적 메시지를 성경을 빗대어 다른 모습으로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 안에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서 안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등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죠.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등교회는 이렇게 찾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청년의 새 출발에 축복하기 위해 많이 왔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축복이 곧바로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냄으로 인하여 이 청년들의 출발이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라면 그 다음의 기적은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민중들과 결합된 기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에게 너 주머니에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돼라는 것.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길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예수는 가는 곳마다 식사의 자리를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때때로는 권력자들이 내기도 했고 때때로는 가난한 집에서도 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두가 초청이 되어 함께 먹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 세리장이라는 그 직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삶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을 것을 하셨던 그 밤에 먹자고 하셨다는 것은 그 먹는 것 자체가 가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했던 것 아닐까요? 예수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먹죠. 사도행전에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 진영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가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가 경쟁 속에 쓰러져가는 누군가 짓밟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토대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2030 세대들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 남아있는 2030 세대들이 듣는 비난을 알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으며 교회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삶의 토대를 떠나는 게 두려운 청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도하듯이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은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2030 세대들이 떠남과 무시라는 방법으로 기성 세대들을 따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들이 떠나버림으로, 자기들이 기성 세대를 무시함으로 교회를 따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성세대들을 고립시켜버리고 있는 것.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늘 주장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새로운 교회. 기독신앙이 원래적으로 가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보여주는 교회의 등장이 필요하다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 지금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청년들을 교회로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루터교가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네. 이런 모습이 희망이 있네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청년들 가슴에 와 닿아야 청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가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자본주의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내재화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그 한계의 끝자락에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2030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짧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